판교는 제2의 강남이라고 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있는 곳이니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줄 서서 들어올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35년 회사 생활로 모은 퇴직금 3억 5천만 원을 모두 판교 지식산업센터에 쏟아부었습니다. 지금 저는 71살입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물류센터에서 야간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트럭에서 택배 상자를 내리는 일입니다. 월급은 230만 원입니다. 투자금 4억 원은 1억 6천만 원의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손실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제가 산 건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환상이었습니다. 제2의 실리콘밸리라는 이름에 속았습니다.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면서 사무실은 텅 비었습니다. 4년 동안 공실과 싸우다 결국 무너졌습니다. 은행원 출신이었던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35년을 성실하게 일한 가장이 어떻게 노후 자금을 모두 잃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퇴직금으로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화려한 신도시의 약속 뒤에 숨겨진 함정을 보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병수입니다. 올해 71살입니다. 지금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야간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일합니다. 트럭에서 내리는 택배 상자를 컨베이어 벨트로 옮기는 일입니다. 무겁습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하지만 이게 제 일입니다. 원래 저는 회사원이었습니다. 대기업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35년을 일했습니다. 1983년에 입사했습니다. 25살이었습니다. 생산관리 부서에 배치됐습니다. 부품 재고를 확인하고 납품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공장 현장을 매일 돌았습니다. 기름 냄새가 손에 밴 채 퇴근했습니다. 야근도 많았습니다. 주말 출근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10년이 지나 대리가 됐습니다. 20년이 지나 과장이 됐습니다. 30년이 지나서는 부장이 됐습니다. 매일 같은 건물에 출근했습니다. 같은 공장 라인을 점검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기계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임원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부장까지가 제 한계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안정적인 월급이 나왔으니까요. 아내는 간호사였습니다.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일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결혼해서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미국에서 유학 중입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빚도 없었고 집도 있었습니다. 월급은 5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퇴직 전 몇 년은 6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여유롭진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2018년 만 60세가 됐습니다. 정년이었습니다. 3월 어느 날 인사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부장님 퇴직 절차 진행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실감했습니다. 35년이 끝나는구나. 마지막 출근 날 사무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제 책상, 제 서랍장, 제가 앉았던 의자.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배들이 꽃다발을 줬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허전했습니다. 며칠 후 퇴직금이 나왔습니다. 3억 원이었습니다. 개인연금도 해약했습니다.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합치면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을 보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게 제 인생 전부구나. 35년이 이 숫자로 정리되는구나.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놨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고생 많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60세는 아직 젊었습니다.
20년은 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냥 쉬기엔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은행 정기 예금 금리는 2%였습니다. 3억 5천만 원을 넣으면 1년에 700만 원 이자가 나왔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 정도였습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5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금 이자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편함에 전단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 분양 스타트업 입주 대기 중 안정적인 월세 수익 보장. 저는 그 전단지를 집어들고 한참을 봤습니다. 판교 지식산업센터 월세 수익. 그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판교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2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미래가 있는 곳처럼 보였습니다.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분양 설명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다고 했습니다. 2018년 4월 분양 설명회에 갔습니다. 장소는 판교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주말 오후였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50대, 60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처럼 퇴직을 앞두었거나 이미 퇴직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회장 앞에 대형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판교 전경 사진이 떴습니다. 현대적인 빌딩들, 넓은 도로, 깨끗한 거리. 화려했습니다. 분양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헤드셋 마이크를 착용했습니다. 여러분 판교를 아시죠? 목소리가 컸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판교는 대한민국 최고의 테크밸리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넥슨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3,000개가 넘습니다. 벤처 투자가 1년에 10조 원이 넘게 들어옵니다. 스크린에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기업 수 증가 그래프, 고용 인원 통계, 평균 임금 수준. 숫자들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젊은 인재들이 모입니다. 평균 연령이 30대입니다. 연봉도 높습니다. 이들이 일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끄덕였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판교 제2밸리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입니다. 총 250개 호실입니다. 스크린에 건물 족감도가 나왔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세련됐습니다. 위치가 핵심입니다. 판교역 도보 3분 거리입니다. 네이버 본사 바로 옆입니다. 스타트업 밸리 한가운데입니다. 분양가는 평당 2,500만 원입니다. 가장 작은 평형이 15평, 가장 큰 평형이 30평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15평이면 3억 7,500만 원, 20평이면 5억이었습니다. 제 퇴직금은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15평도 모자랐습니다. 담당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출이 가능합니다. 분양가의 30%까지 담보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리는 3.2%입니다. 15평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럼 자기 자본은 3억 원이면 됐습니다. 제 돈으로 충분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수익률입니다. 스크린에 표가 나왔습니다. 판교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월세는 평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15평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22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보수적으로 월 2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투자금 4억 5천만 원 대비 수익률은 5.3%입니다. 담당자가 웃었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지금 몇 %입니까? 2%입니다. 지식산업센터 투자 수익률이 2배 이상입니다. 제 귀가 솔깃했습니다. 200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명회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상담 부스로 몰렸습니다. 저도 줄을 섰습니다. 상담원이 물었습니다. 어떤 평형에 관심 있으세요? 15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15평은 인기가 많습니다. 분양가는 4억 5천만 원입니다. 대출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3.2%,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입니다. 10년 동안은 이자만 내면 됐습니다. 월 이자가 46만 원 정도였습니다. 관리비는 얼마나 나옵니까? 평당 1만 원 정도입니다. 15평이면 월 15만 원입니다. 계산이 나왔습니다. 월세 200만 원에서 이자 46만 원, 관리비 15만 원을 빼면 월 139만 원이 순수익이었습니다. 국민연금보다 많았습니다. 상담원이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입니다. 4,500만 원입니다. 잔금은 준공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준공은 언제입니까? 2020년 5월 예정입니다. 2년 뒤였습니다. 지금 계약하시면 조기 분양 할인이 있습니다. 5천만 원 할인해 드립니다. 그럼 분양가가 4억이 됩니다. 4억. 제 예산에 딱 맞았습니다. 자료를 받아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설명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교 지식산업센터인데 월세가 200만 원 나온대. 스타트업들이 줄 서서 들어온대.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경기 안 좋아요. 그렇게 큰 돈을 한 곳에 넣는 건 위험해요. 판교는 달라. 네이버, 카카오 다 거기 있어. 젊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어. 그래도 퇴직금 다 넣는 거잖아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이게 기회야.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해.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자료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주말에 판교에 직접 갔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판교역에서 내렸습니다.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현대적인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카페와 식당이 붐볐습니다. 활기가 넘쳤습니다. 분양 예정지를 찾아갔습니다. 네이버 본사가 바로 옆에 보였습니다. 판교역도 가까웠습니다. 위치가 좋았습니다. 주변 지식산업센터를 둘러봤습니다. 건물마다 회사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IT 기업, 디자인 회사.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1층 로비에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이곳엔 미래가 있어 보였습니다. 집에 와서 다시 계산했습니다. 분양가 4억 원, 대출 1억 5천만 원, 자기 자본 2억 5천만 원, 예상 월세 200만 원에서 이자와 관리비를 빼면 월 139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은행 예금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률이었습니다. 1년이면 1,680만 원이었습니다. 10년이면 1억 6,800만 원이었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남았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판교는 계속 성장할 것 같았습니다. 젊은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IT 산업은 미래 산업이었습니다. 정부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계약하려고.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내가 35년 동안 회사 생활했어. 이 정도 판단은 할 수 있어.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5월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4,500만 원을 냈습니다. 개인연금 해약금으로 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설레는 떨림이었습니다. 분양 담당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2년 뒤에 준공되면 입주 기업 금방 찾으실 겁니다. 판교는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믿었습니다. 판교는 제2의 실리콘밸리라고, 젊은이들의 도시라고, 미래가 있는 곳이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판교 거리를 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활기찬 사람들, 미래가 보였습니다. 제 노후가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2년 뒤 세상이 멈출 줄은. 2020년 3월 준공 통보를 받았습니다. 5월 중순에 열쇠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다렸던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제 공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대출 1억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통장 잔액은 1억 원이 남았습니다.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뉴스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 코로나19라는 이름이었습니다. 2월 말 대구에서 확진자가 폭증했습니다. 뉴스에서 매일 확진자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곧 지나가겠지. 사스나 메르스처럼. 3월 중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됐습니다. 식당 영업시간 제한, 카페 취식 금지, 재택근무 권고.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판교는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IT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해도 사무실이 필요할 테니까요. 5월 15일 열쇠를 받으러 갔습니다. 판교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평일 낮인데도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만 보였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새 건물이었습니다. 유리가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6층 제 호실로 올라갔습니다. 15평이었습니다. 빈 공간이었습니다. 하얀 벽, 회색 바닥, 큰 유리창. 창밖으로 판교 시내가 보였습니다. 좋은 자리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들렀습니다. 관리비를 물었습니다. 한 달에 18만 원입니다. 예상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입주는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임차인 구하시면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판교 제이밸리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임대 좀 부탁드립니다. 아, 거기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장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워요. 문의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판교 아닙니까? 괜찮을 겁니다. 일단 매물로 올려놓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기다렸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연락이 오기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재택근무 장기화를 발표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사무실 축소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가 급감했다고 했습니다. 6월이 됐습니다. 확진자가 다시 늘었습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이 터졌습니다. 중개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문의 들어온 거 없습니까? 사장님, 요즘 아무도 사무실 안 구해요. 다들 재택근무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코로나가 진정돼야죠. 그래야 사무실 수요가 생기니까요.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대출 이자는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46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관리비도 18만 원씩 나갔습니다. 월 64만 원이 나갔습니다. 수입은 없었습니다. 7월, 8월, 9월. 석 달이 지났습니다. 192만 원이 나갔습니다. 저는 매주 판교에 갔습니다. 제 호실을 봤습니다. 불 꺼진 빈 공간을 봤습니다. 유리창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입주한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3층부터 10층까지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불이 켜진 곳은 1층 편의점과 2층 카페뿐이었습니다. 주변 지식산업센터들도 봤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빈 공간이 많았습니다.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15평부터 50평까지 즉시 입주 가능, 조건 협의 가능. 절망적이었습니다. 판교 전체가 멈춰 있었습니다. 9월 말 중개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문의 하나 들어왔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떤 업종입니까?
작은 IT 스타트업이요. 3명 정도 쓸 공간 찾는데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50만 원 제시했어요. 150만 원. 예상했던 200만 원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10월 초 임차인을 만났습니다. 김태준이라는 32살 남자였습니다. 동료 2명과 함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교육 플랫폼 만들고 있어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젊었습니다.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희 네이버에서 일하다가 나왔어요. 창업한 지 6개월 됐고요. 투자는 받으셨습니까? 시드 투자 5천만 원 받았어요. 곧 시리즈 A 투자 받을 예정이고요.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괜찮겠습니까? 온라인 교육은 오히려 잘 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요가 늘고 있거든요. 희망적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50만 원, 계약 기간 2년 6개월 조기 해지 가능.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1,0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입금이었습니다. 11월부터 월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50만 원. 대출 이자 46만 원, 관리비 18만 원을 빼니 86만 원이 남았습니다. 예상했던 139만 원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는 아니었습니다. 12월, 2021년 1월, 2월.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안정됐습니다.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 말 김태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요. 사무실 해지하고 싶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아직 6개월도 안 됐잖아요. 투자 유치가 안 됐어요.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돈이 너무 빠듯해서요. 조금만 더 해보시죠. 곧 나아질 겁니다. 저희 통장에 2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월세 내면 운영이 안 돼요. 재택으로 전환하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절박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나가실 겁니까? 4월 말까지 나갈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4월 말 김태준 씨가 짐을 뺐습니다. 책상 2개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원상 복구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인테리어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보증금 1,000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판교에 갔습니다. 6층 제 호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텅 빈 공간, 꺼진 조명, 먼지 쌓인 바닥. 6개월 만에 다시 공실이 됐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3층부터 9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불 켜진 곳을 세어봤습니다. 250개 호실 중 불이 켜진 곳은 15개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어두웠습니다. 공실률이 90%가 넘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유령처럼 느껴졌습니다. 5월 다시 중개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임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장님, 정말 어려워요. 문의가 거의 없어요. 월세를 좀 낮춰볼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100만 원 정도로 내리시죠. 100만 원. 처음 기대했던 200만 원에서 절반이었습니다. 6월, 7월, 8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문의가 없었습니다. 매달 64만 원씩 나갔습니다. 대출 이자 46만 원, 관리비 18만 원. 통장 잔액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억 원이었던 잔액이 9천만 원이 됐습니다. 8,500만 원이 됐습니다. 8천만 원이 됐습니다. 9월 중개사무소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혹시 문의 온 사람 없습니까? 사장님, 요즘 다 이래요. 판교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60% 넘어요. 60%? 10개 중 6개가 비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직접 가봤습니다. 판교 제이밸리 전체를 걸었습니다.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파격 임대, 관리비 할인, 보증금 협의 가능, 인테리어 지원. 절박했습니다. 옆 건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0m 떨어진 건물도 같았습니다. 판교 전체가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네이버 본사 앞을 지났습니다.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지식산업센터들은 어두웠습니다.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면서 사무실 수요가 사라졌습니다. 스타트업 투자도 얼어붙었습니다. 판교의 미래라던 것들이 모두 멈춰버렸습니다. 12월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공실이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7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2,2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2022년이 됐습니다. 1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3월 한국은행도 기준 금리를 올렸습니다. 0.25% 인상이었습니다. 5월 또 올랐습니다. 0.25% 추가 인상이었습니다. 7월 또 올랐습니다. 0.5% 인상이었습니다.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따라 올랐습니다. 제 대출은 변동금리였습니다. 3.2%에서 시작했습니다. 4.5%가 됐습니다. 5.1%가 됐습니다. 5.8%가 됐습니다. 8월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고객님의 대출 금리가 6.3%로 조정됐습니다. 6.3%? 1억 5천만 원에 6.3%면 연 945만 원이었습니다. 월로 나누면 78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46만 원에서 32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관리비 18만 원을 합치면 월 96만 원이 나갔습니다. 수입은 없었습니다. 지출만 있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6,500만 원 남짓 남아 있었습니다. 계산했습니다. 6,500만 원을 96만 원으로 나누면 68개월이었습니다. 5년 반 정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3년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65세부터였습니다. 1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내는 간호사 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월 12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 생활비로 쓰고 있었습니다. 상가 이자와 관리비는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이렇게 5년을 버티면 제 돈이 바닥날 것이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산만 했습니다. 9월 중개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문의 하나 들어왔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떤 업종입니까? 디자인 사무실이요. 인원이 4명이래요. 조건은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90만 원이요. 90만 원. 더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10월 초 디자인 사무실이 입주했습니다. 40대 초반 여자가 대표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무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4개를 들여놨습니다. 컴퓨터와 모니터가 놓였습니다.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90만 원. 대출이자 78만 원, 관리비 18만 원을 빼니 마이너스 6만 원이었습니다.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공실보다는 나았습니다. 11월, 12월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매달 6만 원씩 추가로 부담했습니다.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2023년이 됐습니다. 1월 제가 65세가 됐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월 100만 원이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상가 적자를 메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 디자인 사무실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요. 월세를 좀 깎아주실 수 있으세요? 왜요? 계약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프로젝트가 안 들어와요. 적자예요. 70만 원으로 낮춰주시면 안 될까요? 70만 원. 20만 원을 깎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너무 낮습니다. 그럼 80만 원은요? 10만 원 할인이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깎아주기는 싫었습니다.
하지만 대표가 나가면 더 큰 손해였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8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부터 적용해 주세요. 4월부터 월세가 8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자와 관리비를 빼니 마이너스 16만 원이었습니다. 5월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6.7%가 됐습니다. 월 이자가 84만 원이 됐습니다. 월세 80만 원에서 이자 84만 원, 관리비 18만 원을 빼니 마이너스 22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손해가 늘어났습니다. 6월 디자인 사무실 대표가 또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문 닫을 것 같아요. 왜요? 프로젝트가 끊겼어요.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언제까지 나가실 건데요? 7월 말까지요. 7월 말 디자인 사무실이 나갔습니다. 원상 복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에서 원상 복구 비용을 제하고 300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또 공실이 됐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상가를 팔아야 할 것 같아.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팔면 얼마나 손해예요? 많이 손해 볼 거야. 하지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더 손해야.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갔습니다. 상가를 팔려고 합니다. 중개사가 물었습니다. 얼마에 내놓으실 건데요? 분양가가 4억이었습니다. 3억 정도 받고 싶은데요. 중개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시세가 많이 떨어졌어요. 2억 5천도 힘들 겁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2억에서 2억 2천 사이일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분양가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떨어졌습니까? 공실률이 60% 넘어요. 금리도 높고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면서 아무도 지식산업센터를 안 사려고 해요. 일단 2억 5천에 내놓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8월, 9월, 10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문의가 없었습니다. 중개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가격을 2억 2천으로 내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월, 12월. 여전히 팔리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액이 바닥났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이자를 냈습니다. 관리비도 연금으로 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2024년 1월 중개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2억으로 내리겠습니다. 그래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경매로 넘기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경매요? 네. 법원 경매에 넘기면 빨리 처리는 됩니다. 다만 가격은 더 낮아질 수 있어요. 며칠 고민했습니다. 결국 경매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2월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3월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감정가는 3억 원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월 첫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의 80%였습니다.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경매일 법원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입찰 현황을 봤습니다.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유찰됐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5월 2차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64%였습니다. 1억 9천2백만 원이었습니다. 다시 접속했습니다. 입찰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또 유찰됐습니다. 6월 3차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51%였습니다. 1억 5천3백만 원이었습니다. 분양가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경매일 아침 법원 사이트를 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찰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입찰가는 1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낙찰됐습니다. 화면을 한참 봤습니다. 1억 6천만 원. 투자금은 4억이었습니다. 낙찰가는 1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차액은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출 1억 5천만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럼 제 손에 남는 건 1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넣은 돈은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1천만 원만 돌려받았습니다. 손실은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낸 이자와 관리비도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약 4천만 원을 더 썼습니다. 총 손실은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제 인생 35년의 80%가 사라졌습니다. 7월 등기 이전 절차를 밟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대출을 정리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상환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 미안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67세. 고용할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구인 사이트를 봤습니다. 경비, 청소, 배달, 물류.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류센터 상하차 작업 공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경기도 광주 물류센터 야간 상하차 작업 나이 무관. 전화했습니다. 아직 모집하고 있습니까? 네. 면접 보러 오세요. 다음 날 물류센터에 갔습니다. 거대한 창고였습니다.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관리자가 물었습니다. 힘든 일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예요. 서서 일하는 시간이 많고요.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은 230만 원입니다. 주 5일 근무고요. 230만 원. 적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8월부터 출근했습니다. 밤 10시 물류센터로 들어갔습니다.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장갑을 꼈습니다. 트럭에서 상자를 내렸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로 옮겼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새벽 5시 작업이 끝났습니다. 몸이 파김치가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 씻고 잤습니다.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저녁을 먹고 다시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9월 말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23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입금 완료 230만 원. 오랜만에 보는 입금 문자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일한 만큼 받는 게 진짜구나. 상가는 비어 있어도 돈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물류센터는 달랐습니다. 일하면 받았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못 받았습니다. 단순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이게 진짜 안정이었습니다. 2025년이 됐습니다. 새해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일 트럭에서 상자를 내립니다. 무겁습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일입니다. 일하면 월급이 나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날씨가 추웠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작업장 셔터문을 열면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발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일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상자를 옮겼습니다. 쉬는 시간에 자판기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동료가 말했습니다. 형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1살입니다. 대단하시네요. 저희 아버지보다 많으신데 부끄럽지 않으세요? 뭐가요? 이 나이에 이런 일 하는 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일하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니까요. 동료가 웃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71살에 물류센터에서 일합니다. 누가 보면 초라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열심히 사는 거라는 것을. 2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판교에 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제 상가가 있던 그곳을 오후 2시에 도착했습니다. 판교 제이밸리 건물 앞에 섰습니다. 6층을 올려다봤습니다. 제 호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제 호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책상이 5개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젊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며 타자를 쳤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곳에서 일하고 있구나. 꿈을 꾸고 있구나. 하지만 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곳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구경꾼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3층부터 10층까지 돌아봤습니다. 불 켜진 곳을 세어봤습니다. 250개 호실 중 약 90개의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4년 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비어 있었습니다. 임대 현수막도 여전히 걸려 있었습니다. 판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천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건물을 나왔습니다. 판교역으로 걸어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상가를 살까?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절대 아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건물을 사면 주인이 아니라 인질이 됩니다. 빈 공간에 묶인 사람이 됩니다. 월세를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떠난 건물엔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위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교가 제2의 실리콘밸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면서 사무실은 필요 없어졌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제 예상은 틀렸습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성입니다. 매일 할 수 있는 일, 매달 들어오는 월급,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몸. 그게 진짜 안정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2억 8천만 원을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놨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판교 갔다 왔어. 왜요?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많이 변했어. 사람들도 좀 들어왔더라. 우리는요? 우리는 괜찮아. 내가 일하고 있잖아. 아내가 말했습니다. 고생이 많아요. 괜찮아.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해.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중했습니다. 3월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일하고 있어. 물류센터에서. 힘드시겠어요? 괜찮아. 일이 있다는 게 다행이야. 제가 돈 좀 드릴까요? 아니야. 너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잖아. 걱정 마. 건강하세요. 아버지. 그래, 너도.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게, 물려줄 재산도 없는 게. 하지만 후회는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건강하게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물류센터 야간 작업을 합니다. 월급은 23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과 합쳐서 월 330만 원입니다. 아내 연금 120만 원까지 합치면 월 450만 원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 수 있습니다. 검소하게 살면 됩니다. 통장에 남은 1,000만 원은 비상금으로 아껴두고 있습니다. 매일 밤 물류센터로 출근합니다. 트럭에서 상자를 내립니다.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이게 제 일입니다. 제가 하는 일입니다. 일한 만큼 받습니다. 그게 저를 지탱합니다. 건물은 무너져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여유롭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습니다. 하루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노후의 성공은 수익이 아닙니다. 하루를 견디는 힘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화려한 미래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을, 진짜 부는 건물이 아니라 건강과 일상이 지킨다는 것을.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퇴직금을 한 곳에 몰아넣지 마십시오.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신도시의 약속을 믿지 마십시오. 노후는 모험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기까지 제 노후의 80%를 잃어야 했습니다. 판교는 여전히 화려합니다. 높은 빌딩들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빈 공간이 많습니다. 제2의 실리콘밸리. 그건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대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밤 10시에 출근합니다. 물류센터로 갑니다. 상자를 옮길 것입니다. 그게 제 일입니다. 제가 지키는 일상입니다. 그게 진짜 불빛입니다.